지난 시간에 헤라크레이토스를 얘기하면서 로고스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과제를 우리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로고스라는 말은 히라보의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아주 평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헤라크레이토스에게서 로고스라는 말이 처음으로 철학적 개념으로 등장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조차 그 의문이 되는, 왜냐하면 로고스라는 말이 워낙 보편적인 말이기 때문에 히라보에 있어서 다양한 맥락으로 쓰여지는 아주 다양한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파편에 몇 개 나오는 말을 가지고 과연 그가 그 로고스의 모니스틱한 어떤 로고스 이론론적인 철학자였냐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로고스라는 말은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말의 그 이 도에 대한 말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쓰이잖아요. 그 사람 도가 있다. 우주에도 도가 있다든가, 그 사람 도의 경지에 도달했다든가, 뭐 차를 먹을 때도 차도가 있다. 그럼 차를 먹을 때 차도가 있다는 거는 그 무슨 뭐 대단한 우주적인 게 아니라 차를 먹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 무슨 그 도라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뭐 우주에 도가 있다 그럴 땐 저 사람 도통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 도라는 말로 쓰지만 다양하게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봐라. 그 영어로 번역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도라고 영어로 번역하자. 따오라고. 영어로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제 그냥 인정이 된 단어지 도를 우리가 번역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로 그렇게 저게 한다면은 길이라고 그럴 때 이제 분명히 the way 이렇게 또 하지만 또 이것을 the law 이렇게 또 하는데 재미난 거는 히라빈의 로고스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해봐라. 번역이 안 되는데 똑같이. 로고스의 번역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 영어에서 로고스는 그냥 로고스라고 쓰죠. 로고스라고 써요. 근데 로고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거의 도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번역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히라보하고 우리말은 번역이 더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제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고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그 레게인이라는 뭐 그 말한다 하여튼 말한다는 그 말하여진 것 말한다. 내 로고스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그것은 내 진리에 기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 내가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나를 듣지 말고 헤라크레이토스 나를 듣지 말고 로고스를 들어라. 그거 별게 아니야. 그 우주에 이걸 들으라는 게 아니라 나를 보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거를 들어라 이런 얘기지. 나 인간이 무슨 저 새끼 나쁜 놈이다 뭐 이런 말 지금 그런 거 지금 나를 듣지 말라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것만 들어라 이런 얘기도 그게 사실 나를 듣지 말고 로고스를 들어라 그런 표현.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게 이게 반드시 말과 뭐 진리와 뭐 어떤 법칙과 뭐 이런 게 다 로고스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도가 똑같단 말이에요. 도가 아주 똑같거든요. 도의 기본적인 게 뭐예요? 도의 기본적인 게 장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중국말로 이 도라는 게 길이라는 것보다도
가장 저기 하는 게 말한다는 의미거든. 떡. 그러니까 떡의 중말에는 도라는 게 말한다는 의미가 있고, 길이라는 의미가 있고, 진리라는 의미가 있고, 법칙이라는 말이 있고, 똑같아. 로고스와 이거는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알았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알았다 그럴 때도 쓰다오라. 하여튼 뭐 이해하다, 말하다, 모든 게 같아요. 로고스하고 따오는 거의 같은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내가 세부적으로 이거를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그 시랍 철학의 복잡한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그 노래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려고 그래. 노래를 좀 듣고 우리가 시랍 철학을 오늘은 공부를 하자고. 내가 그 대만에 유학하고 있을 때 참사관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변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변운. 이 변자가 이제 이것이 있고, 아마 이게 풀초가 있는 훈일 겁니다. 변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변운 선생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같은 적이지만 군자 밑에다가 불화한 거, 변운. 근데 이 변운이란 분은 진짜 잘생겼어요. 키가 한 185 정도 되는데, 등치가 이렇게, 떡대가 아주 좋고, 머리를 이렇게 올백으로 쫙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딱 넥타이하고 이렇게 옷을 입고 외교장에 딱 나가면 그러고 뭐 포도주 컵 하나 딱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압도적인 거야. 이게 어느 쪽에 나가나. 근데 또 사람이 아주 그 나름대로 또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굉장히 또 거만하다고. 아까 거만하게 보인다는 얘기지. 어디 아주 딱 저기 하고 그 사람 뭐 이렇게 굽슬거리고 이러는 편이 아니라 다 이렇게 똘마니 거니는 식으로 이렇게 제스처가 그러니까 괜히 이 사람 그 외무부에서 그런 사람을 참 싫어하거든요. 외무부라는 데가 밑에 참사하면 대사한테 발발 겨야 되고 뭐 이렇게 그 하이라키가 외무부라는 게 저기 한데, 이 사람이 원래 이게 완전히 이게 함흥 사람이에요. 함흥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대로 연희 전문 정치 외교과를 나와서 제대로 그 외무고시를 패스해서 들어간 우리나라 아주 정통 관료예요. 외무고시 관료라고. 근데 그 피아노를 잘 치고 어려서부터 음악을 그리고 영어를 잘했고 머리가 좋고 연대 정외과를 나온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 8군 통역관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그 6.25 전쟁 통에 하여튼 그 뭐 그런 외교관이고, 이미 외교관이고 뭐 이러니까는 어디를 댕기다가 대구의 음악 감상실인 녹향을 드나들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화가 이중섭, 뭐 소설가 최정희, 뭐 이런 사람들하고 하여튼 굉장히 이제 가깝게 지내는데, 내가 이제 그 대만에 갔을 때 나를 되게 좋아했다고. 나도 좀 비슷한 성격이니까. 그런데 이제 나하고 격이 다르니까, 세상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나한테 이제 좀 가르쳐 달라고, 당신이 내가 영어를 잘하고 그러고 철학을 하니까는
우리 아들 좀. 그래서 거기에 아들 둘이 있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이 참 이쁘고 그런데 그것도 부인이 굉장한 미녀예요. 거의 이렇게 딱 보면 그냥 김지민보다는 훨씬 더 이뻐요. 그런 스타일인데 훨씬 더 그 화사하고 진짜 그 외교관 부인으로서는 이상적인 여인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일본말로 야사시예요. 이렇게 변호나하고 달리 정반대로. 그래서 아주 그 부인 덕을 많이 보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내가 그 집에를 굉장히 자주 들어다녔다고. 그 대만에 있을 동안에. 그리고 또 아파트가 좋고 그 당시 참사관이면 그 당시는 좋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 당시는 외교관의 위치가 굉장히 이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달러로 받으면은 잘 사는 수 있는 시대였다고. 옛날에 그 시대가 1960년 70년대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이제 외교관들이 그 선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교관으로 딱 나가면은 그 봉급 수준이 보통 우리나라 봉급쟁이보다는 비교가 안 됐어요. 그 당시 외교관은. 지금 외교관 놈들은 오히려 여기서보다도 더 형편없는 아파트가 살지. 외국 나가면 돈 아끼느라고 차도 더 형편없는 거 쓰고. 근데 그 당시 뭐 참사관만 돼도 우리 똥똥한 아파트에다가 벤츠 뭐 한 2대 그냥 다 그렇게 끌고 다니고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그 집에 가면은 이제 음식도 잘 나오고. 그래서 내가 거기 그 집에 자주 생겼어요. 그래서 변 선생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라. 그래서 그 양명문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죠. 대구 이제 거기 그 찻집에서. 근데 양명문이라는 사람은 평양 사람이야. 평양 사람. 양명문이라는 사람은 이 평양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이 시인인데 1913년생인데 이 사람은 85년에 돌아갔어요. 1985년에. 변훈 선생은 최근까지 사셨죠. 20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926년생이고 그러니까 변훈 선생이 훨씬 더 후배죠. 1926년. 그런데 그 양명문이라는 사람은 이제 일본 동경 센슈 다이학부라고 전수대학이라는 데를 여기 법학부를 나왔는데 시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화대학에서 그 일본어도 가르치고 무슨 실용을 강의했어요. 근데 양명문이라는 사람은 그 시가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시어의 이 obscurity라고 할까? 그 애매하게 그냥 시를 쓴다 그러면 괜히 돌리는 거. 이거를 굉장히 깐 사람이라고. 시라는 게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시를 써요. 그러니까 당대 우리나라 시단에서 양명문이라는 사람에 대한 굉장한 배척이 있었죠. 저게 무슨 시냐. 근데 그 명태 같은 가사를 분석하면은 탁월한 시입니다. 우리나라 시 중에서는 그 탁월한 시인데 그래가지고 변훈 선생이 이제 그때 그 다방에서 양명문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그 시를 보고 마음에 드는 거죠. 와, 이게 진짜 내가 한번 작곡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나한테서 하는 변훈 선생이 피아노로 명태를 탁 나한테 쳐주면서 한 말, 야, 그 시절에 무슨 뭐 현재명이 같은 놈이 해는 져서도 운데 이 지랄하고 그게 노래냐, 그게 노래. 예, 이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 이 로스케들이 함흥에는 로스케들이 그냥 불을 펴놓고 그냥 코작 댄스 막 하고 뭐 체코 병사들이 하고 그 어렸을 때 그걸 자기가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성이 그런
그 어떠한 러시아 뭐 미녀라든가 그 적군 합창단 같은 그런 이 사람 집에 가면 그냥 스테레오 탁 해놓고 그냥 내가 그래서 적군 합창단에 미치게 이 집에 가가지고 적군 합창단 그냥 딱 틀어주면 야 그거 듣고 있으면 수백 명이 노래를 딱 부르는 그 우렁찬 소리가 이 사람은 한 사람이 부르는 것 같다는 거지. 그 적군 합창단 함성이 팍.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음악을 이 작곡을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 작곡도 다들 덮은 거지. 별로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러다가 그리고 뭐 외교관 새끼가 뭐 작곡은 어렵다 작곡 이러고서 덮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오연명이라는 탁월한 바리톤이 이거를 부른 게 내가 유학 후에 그 대만에서 오면서 그 음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양반 여기 한국집이 여기 한국에 들어가면 제동에 있었는데 제동이 조그만 초가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내가 처음 그 오연명 선생이 부른 이제 나는 옛날에 그 KBS 때려치고 내가 뉴욕에 가서 있을 때 거기서 그 호텔에서 내가 이 오연명 선생을 만났죠. 만나가지고 아침 먹으면서 선생님 노래를 그렇게 제가 좋아한다고 명태 그거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해 하시던 모습들이 다 가물가물한데 지금 변우 선생도 돌아가셨고 오연명 선생도 돌아가셨죠. 그 뒤로 내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걸 한번 가사를 한번 잠깐만 분석을 해봅시다. 이게 요 노래 하나만 해도 이렇게 그 많은 내 인생의 스토리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재밌는데 검푸른 바다 밑에서 검푸른 바다 밑에서 줄지어 떼지어 찬물을 호흡하고 그러니까 명태는 아마 꽤 수심 깊게 사는 모양이죠. 그래서 줄지어 떼지어 찬물을 호흡하고 길이나 대구리나 대구리라는 건 이게 대가리라는 거죠. 길이나 대구리나 클 대로 컸을 때. 그러니까 인생을 풀리 산 거예요. 이게 살 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자기 클 대로 컸을 때 내 사랑하는 짝들과 노상 꼬리치고 춤추며 밀려다니다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내 사랑하는 짝들과 노상이라는 거는 섹스도 하고 새끼도 낳고 이러면서 인생을 엔조이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짝들과 노상 꼬리치고 춤추며 밀려다니다가 어떤 어진 어부의 그물에 걸리어 그때도 그물에 걸려서 이게 죽었는데 이거를 어떤 그것도 어진 어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공자의 시론에 있어서도 공자가 시를 얘기할 때 이제 원망이 없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그물에 걸렸으면 이게 억울한 건데 이게 원망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물에 걸리어 살기 좋다던 원산 구경이나 한우. 그러니까 원산 구경이라는 게 그때는 이제 원산이 아마 이제 명태 집산지로서 가장 유명한 이게 동해 바다에 그
원산만 그 부근이 명태가 가장 많이 잡혔고, 그리고 이제 저쪽 그 설악산 그 밑에서부터 그 꼭대기까지가 전부 이제 그 명태 말리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물에 걸려 살기 좋다던 원산 구경이나 한다니까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그물에 걸려 올려졌으니까 이제 원산 구경을 이 환상적인 원산을 구경하고 에집트의 왕처럼 미라가 됐을 때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됐으니까는 에집트의 왕처럼 미라가 됐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때에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인이,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 양명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얘기한 거잖아요. 어떤 외롭고, 그 당시 시인이라는 게 다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이 시인이지 뭐. 그러니까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다가 쇠주를 마실 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소주 한 잔 놓고 시를 쓰는데 그 자기가 이제 먹는 명태를 놓고 그것에 그 명태의 입장에서 명태의 일생을 지금 읊은 거 아니야, 거꾸로. 내가 명태를 먹은 건데 이 시에 독특한 것이 뭐냐면은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다가 쇠주를 마실 때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그 다음에 한 말이 짝짝 찢어지어 내 몸은 없을지라도. 그 명태라는 건 말라서 이제 미라가 됐는데 이놈을 짝짝 찢어서 먹으면서 시를 쓰니까 안주가 되어도 좋다, 시가 돼. 여기서 짝짝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 남아있으리라. 명태라고, 하하하, 명태라고 이 세상에 남아있으리라. 이 얘기는 이 시에서 우리가 지금 헤라크레이토스 철학이든 뭐 파르메니데스 철학이든 우리가 다 논할 수 있는데 이게 기독교들 논할 수 있지만 이 명태의 이 시에 받쳐 있는 사상은 사실은 예수보다 낫다 이거야, 명태가. 그 명태는 자기가 짝짝 찢어진다는 건 십자가 못 박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십자가가 아니라 이거는 짝짝 찢어져서 그것이 시가 되든 안주가 되든 시가 되든 무슨 인류를 구원하겠다 얘기 구라 안 친다는 얘기지. 그런데 짝짝 찢어져도 명태라는 이름만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시에 나타난 것을 우리 동양인들은 기독교를 뭐 십자가 이 거대한 뭐 신구약 성경에서 보는 게 아니라 명태를 놓고도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독교의 최대의 정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히랍 철학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런 정서가 없다 이거야 나는. 우리는 그런 걸 코스믹하게 구라앉힌다는 얘기야. 이 일상적인 감성 속에서 그 명태 하나에 짝짝 찢어져서 나한테 내키는 모습을 거꾸로 생각하면서 짝짝 찢어지어 이 몸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 남아있으리라. 이거 부활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이 명태 시 하나가 말해주는 거는 동서문명을 통합하고 있어요, 지금. 나 이게 철학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노래 하나에서도 뭔가 이 동서문화가 융합되어 있고, 근데 그것이 뭔가 그 이념적인 거로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그런 데 있어서도
최소한 우리는 명태와 같이 그저 짝짝 찢어지어서 희생이 되어도 우리가 이 역사, 무슨 하늘을 가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인간을 구원하기도 구라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름을 남긴다는 게 이게 동양사상이란 말이에요. 동양사상이라는 거는 모든 진리를 이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현상 속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이랑 연결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내가 노래가 여기 피아노 반주가 있고 이래야 되지만은 노래를 한번 불러볼 테니까 검푸른 바다 밑에서 줄지어 떼지어 찬물을 호흡하고 길이나 대굴이나 걸대로 컸을 때 내 사랑하는 짝들과 노상 꼬리치며 춤추며 밀려다니다가 어떤 어진 어부의 그물에 걸리어 살기 좋다던 원산 구경이나 한 후 에집트의 왕처럼 미라가 됐을 때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다가 쇠주를 마실 때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짝짝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 남아있으리라. 명태 명태라고 이 세상에 남아있으리라. 여기서 부르니까 노래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뭐랄까 노래 가사 그러니까 멜로디나 모든 작곡의 기법이나 그 내용 가사나 우리나라 노래 중에서 이런 급의 노래는 정말 세계적인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박인수 선생님을 만나게 된 원인이 된 그 향수 같은 정지용 선생의 막 그거를 이렇게 김희갑 선생이 그 작곡한 거 참 명작들이죠. 근데 나는 최근에 내가 발견한 노래로서는 이 향수하고 명태가 우리나라 가곡으로서는 정말 탁월하다. 그 허망하고 허탈하면서도 그 슬픈 그 감정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어떤 그야말로 이 해탈한
슬픔과 해탈과 그 관조, 막 요런 감정이라는 거는 그 우리 동양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요 명태의 삶, 에집트의 왕처럼 미라가 돼서 진짜 그 뭐 사실 피라미드에 놓여 있는 미라보다는 사실 명태가 더 좋은 미라죠.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것도 그렇게 뽀얗게 잘 마른 미라가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어떠한 이 메시지 나는 상당히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감정적인 표현을 나는 히랍 철학은 하고 있지 못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강의를 끝내기 전에 그 로고스의 용법에 대해서 몇 마디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보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말은 히라보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인데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진리라는 말로도 쓰고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 real existence라는 말로도 쓰고 그리고 뭐 만물을 이렇게 질서 지우는 그 무엇 그리고 모든 만물이 생성 소멸 이것과 더불어 생성 소멸하는 막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anything said 말하여진 무엇이든지 말하여진 것 예를 들면 스토리 이것도 로고스입니다. 내러티브 이런 거. 하여튼 말하여진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로고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설명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가 하면 나중에 복음이라고 그러는 뉴스 이것도 로고스 개념에 들어가고 tidings 어떤 좋은 기쁜 소식 그리고 speech 뭐 이렇게 말하면 다 들어가는데 talk 이런 것들이 그리고 conversation 대화 이게 다 로고스 용법에 다 들어가요. 이런 말들이 뭐 가치 존경 esteem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가치는 이제 worth 이런 얘기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생각 thought 생각 이런 의미도 되고 너는 왜 로고스가 없이 침묵만을 지키고 있느냐 소포크라스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로고스가 없이 왜 침묵만 지키냐 뭐 악유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왜 따지지 않고 로고스가 없이 침묵만 지키자. 이런 건 이제 원인, cause, reason, 이유, argument 이게 다 로고스에 히라보에 이게 이제 히랍 비극에서 로고스가 쓰이는 말들이죠. 그래서 arguable, 논의할 만하다, reasonable, 추론할 만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어떤 때는 로고스가 다섯 번째로 제시한 게 예를 들면 로고스가 빈말, 변명 그런 의미로 쓰고 어떤 데는 이제 이게 이것도 중요한 건데 measure 이게 율이라는 의미죠. measure 이렇게 어떤 모든 걸 이렇게 측량하는 measure. 그 다음에 correspondence. 편지, 뭐 대화 이런 것도 되고 어떤 건 relation 관계. 그 다음에
뭐 proportion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proportion이라는 말이 이제 이게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이제 발전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게 principle이라는 말이 되고 principle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원리 principle, law, rule 이런 게 다 로고스의 의미가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런 것이 뭐냐면 일종의 faculty of reason. 이성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 기능,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기능. 그 모든 것의 essential nature, 본성, essential nature 이런 의미도.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할 수가 없죠. 근데 다 우리말에 도라는 건 지금 이거 거의 다 포괄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만물의 공통된 것. 그러면서 우리의 정신, 인간의 정신, 그리고 인사이트, 통찰력. 그 다음에 thinking, 사고력, reflection, 반추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로고스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헤라클리토스의 얘기를 이 때문에 공통의 것을 따라야만 한다. 그런데 로고스는 공통의 것이거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만의 생각을 지니고 있는 듯이 살아간다. 명료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 프로네시스라서 자기만의 생각을 지니고 있는 듯이 살아가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로고스 속에 속해 있다. 이런 의미죠. 많은 이들은 그들이 어떤 것과 마주치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배우고서도 알지 못하지만 자신들은 안다고 여긴다. 폴리마티, 박식이, 누스, 지성을 갖도록 가르치지 않는다. 이거 똑같아요. 이게 공자가 한 말이나 비슷한 거지. 많이 안다고 그래서 진리를 아는 건 아니다. 박식이 지성을 갖도록 가르치지 않는다. 무네사르코스의 아들 피타고라스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탐구에 힘썼고 그 글들을 발췌해서 자신의 지혜, 즉 박식 술책을 만들었다. 딴 사람이 또 인용한 건데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하면 피타고라스는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원조이다.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더 중시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나는 더 중시한다라는 것은 파르메니데스하고 정반대되는 입장이죠. 파르메니데스는 보고 듣고 자기도 감각으로 보고 듣는 세계를 헤라클레이토스는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 감각의 세계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그 현실적인 거죠. 있는 모든 것이 연기가 된다면 코가 식별할 것이다. 눈은 귀보다 더 정확한 증인이다. 눈이 자기 직접 봐야 된다는 거지. 귀보다는 더 정확한 증인이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이고 공통의 세계가 있다. 반면 잠들어 있는 자들 각각은 자기만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일방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계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바라보는 세계를 이 사람이 일단 시인하면서 거기에 어떤 그 보편적인 로고스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 감각적인 걸 통해서 그 감각을 초월하는 어떤 진리를 로고스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 도를 현상 속에서 우리가 보자는 거나 같은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다 제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라고 하는 거는
그런 보편적인 우리가 지식의 로고스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야. 깨어있는 자들에게. 근데 잠자는 자들은 뭐야? 각각 자기의 세계로 인디비주얼라이즈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편견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잠들어 있는 자들 각각은 자기만의 세계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잠자지 말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견과 자기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을 잠잔다고 표현한 거죠. 하여튼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헤라클레이토스 철학은 이런 식으로 단편 헤라클레이토스의 저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을 이렇게 단편 언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냥 쭉 읽은 것은 애매한 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나는 상당 부분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요. 공부를 많이 했고 커멘터리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이 궁극적인 해석은 문제가 다 있다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 단편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노자의 도덕경을 읽는 것만큼이나 그 많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러한 단편들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역시 매력적인 사상가다 하는 말씀으로서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